한국이 개발한 4.5세대 첨단 전투기 KF-21 프로젝트에 UAE가 참여하게 될 것이란 보도가 나와 화제가 되었었죠. 그러나 이내 곧 방위사업청은 UAE와의 KF-21 공동 개발에 관한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점차 이러한 이야기는 사그라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분담금을 미납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대신 UAE가 새로운 파트너로 참여하게 된다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고 순탄한 개발로 이어지기에 아쉬움이 묻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이러한 공식 발표에도 불구하고 UAE의 KF-21 관심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반박하고 있는 해외 매체들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폴란드 군사매체 디펜스24의 마체이 쇼파 기자는 한국 방위사업청은 UAE의 KF-21 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보도가 사실 무근이라고 하였지만, 그러나 지난주 디펜스24가 UAE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는 오히려 한국의 발표와는 달랐다라고 했습니다. 즉 마체이 쇼파 기자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UAE의 KF-21 프로젝트 참여 의사 또는 적어도 관심은 분명하게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중국 관영 매체 더 펑파이는 UAE 국영 방산기업 EDIC 관계자의 발언을 통해 현재 UAE가 관심이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한국과 UAE가 다목적 수송기 공동개발 전략적 방위산업 협력과 함께 이어진 관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UAE가 KF-21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 공식화되거나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여러 소스를 통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UAE는 왜 KF-21에 관심을 갖는 것일까요? 지난 9월 15일 미국 매체 포브스의 폴 아이돈 선임 기자는 UAE가 얻고자 하는 것을 줄 수 있는 국가는 현재 전 세계의 대한민국밖에 없다며 아부다비는 의심할 여지 없이 KF-21의 공동 생산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관대한 협력을 꾸준히 입증해온 국가로 한국의 실질적인 기술 이전을 통해 자국 방위 산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고 UAE는 판단하고 있다라고 했죠. 보도와 같이 UAE가 실제로 원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KF-21을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 5,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에 한국의 KF-21 블록 1부터 함께 참여하여 5, 6세대인 블록 2와 블록 3 개발에 동참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필 한국일까요? UAE는 2021년 말 미국의 5세대 스텔스기인 F-35 50대에 대한 구매 계약을 추진했지만 결국은 정치적인 이유로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UAE는 러시아의 5세대 스텔스 수호이-75 체크메이트 개발을 함께 추진하는 예비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UAE가 다른 무기 옵션을 가지고 있음을 미국에 보여주기 위한 것일 뿐 실제 도입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체크메이트 프로젝트는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기도 하였죠. 4.5세대 전투기인 라팔과 유로파이터는 5, 6세대로의 업그레이드 계획이 잡혀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라펠은 일부 성능 개량을 통해 2060년까지 뼈까지 우려내어 사용하기로 하면서 5세대 스텔스로의 개량은 없다고 했습니다. 애초에 설계 자체가 5세대의 핵심인 스텔스에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죠. 카나드는 제네시베 사례처럼 좀 더 소형화시킨다 해도 내부 무장창을 새로 달아야 하며 꼬리 날개를 아예 없애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막대한 개발비를 들여 개량했다고 해서 5세대에 준하는 RCS 값을 얻으리란 보장도 없기도 하고요. 이에 프랑스는 다른 유럽 국가인 독일, 스페인, 벨기에와 함께 FCAS로 6세대 퀀텀 점프를 하려고 하는데요. UAE는 여기에 참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참여하고 싶지도 않을 것입니다. 4개국의 조별 과제가 늘 그러하듯 여러 자본들이 끊이질 않고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UAE 입장에서는 돈만 대주고 그 어떤 기술도 얻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UAE는 앞으로 개발되는 미국의 차세대 전투기를 받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1970년부터 주변 아랍국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질적 군사 우위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중동의 안전을 위한 협력과 균형을 유지한다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군사장비 및 기술 제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역내 최고의 군사력을 지닐 수 있도록 해주는 편의 정책인데요. 미국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집중 지원하는 이유는 미국 관리와 의원들이 이스라엘을 중동의 핵심적인 파트너로 간주하기 때문이며 1948년 이스라엘의 건국을 지원한 핵심 국가이자 민주적 가치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UAE의 이웃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는 6세대 템페스트 전투기를 개발하는 영국, 이탈리아, 일본 글로벌 전투 항공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우디는 UAE가 KF-21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보고하기 불과 몇 주 전인 8월 합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UAE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된 것이죠. 두 이웃 국가는 적성국은 아니지만 UAE는 자국의 공군력이 사우디와 큰 기술 격차가 있다는 사실을 불편하게 여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여타 다른 대안이 일절없는 상황에서 현재 UAE가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기성품으로 구매하거나 혹은 6세대 개발에 동참할
수 있는 옵션은 오직 한국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재 4.5세대 전투기로 개발 중인 KF-21은 5세대 스텔스, 6세대 유무인 전투기로 성능 개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당장 투입 가능한 4.5세대 전투기로서의 역할을 하고 앞으로 있을 6세대 대응까지 할 수 있는 만능 전투기입니다. 이는 다른 4.5세대 전투기들과 차별화된 외형에서부터 할 수 있죠. 2023년 카이의 로드맵에도 KF-21 블록 3에서 IWB, 안테나 및 센서 메리파, 데이터 융합, 멈티를 적용할 계획임을 명시해 어떤 기준으로 바라봐도 5세대 플러스로 볼 수밖에 없는 개량안이 지시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 공군력 발전 세미나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F-15K의 경우 2049년까지 전기체가 도태되게 되는데 2040년 이후부터 도입되는 것으로 전망되는 6세대 KF-21 전투기로 대체하게 된다고 했죠. 특히 최근 구체적인 6세대 개발 사안이 공개되었는데요. 우리 공군은 1, 2대의 유인 전투기가 AI 무인 전투기 8대를 통제해 편대로 작전을 수행하는 유무인 전투 비행 체계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무인기와 유인 전투기가 마치 하나의 비행기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조종사의 부담이 높은 지역은 무인기가 투입되는 방식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에 높은 수준의 스텔스 능력을 탑재하게 된다면 피탐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공권을 장악할 수 있는 융합 지능화된 체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공군은 유무인 전투 비행 체계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키랩의 연구에도 착수했습니다. 키랩은 우주자산, 유무인 전투 비행 체계, 작전사령부, 비행단을 연결하는 다층 다중의 광대역 네트워크 지휘 통제 체제로 6세대 전투기의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체계입니다. 특히나 한국은 스텔스 물질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지니고 있어 앞으로의 KF-21이 더욱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메타 물질의 가장 큰 특징은 파동으로 불리는 자연현상을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인데 이 파동을 제어할 수 있게 되면 인위적으로 반사를 막거나 흡수되지 않는 성질을 흡수 성질로 바꿔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스텔스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이죠. 김기출 파동연구단 연구팀장은 파동연구단이 만든 메타물질은 기존 스텔스보다 4배 넓은 레이더 주파수에 전부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며 전파를 이 정도로 흡수하면 적 레이더의 전투기 크기가 훨씬 작게 나타나 하늘에 있는 새들과 구별할 수 없게 돼 위치를 숨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학주 단장에 따르면 원천 기술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는 연구단이 내놓은 메타물질 원천 기술 개수와 수준만 따지면 한국은 이 분야 세계 최고 레벨에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실제로 파동연구단은 국내에서 364건, 해외에서 165건의 메타물질 특허를 출원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KF-21이 긍정적인 향후 전망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 중국의 제니10은 다시 한번 큰 난관에 부딪힌 모양새입니다. 지난 8월 1일 더 디플로맷에 따르면 중국의 제니10이 또 다른 업그레이드를 진행한다라는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업그레이드면 더 좋아지는 것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배치된 지 불과 5년밖에 되지 않은 제니10이 이처럼 잦은 개량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곧 기체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꼴이라고 했습니다. 제니10은 실전 배치 이후 지금까지 무려 3번의 엔진 교체가 있었습니다. 러시아산 AL-31, 중국산 WS-10C, 중국산 WS-15이고 여기서 다시 한번 WS-15-2를 개량할 것이라고 한 것인데요. 즉 미완성 기체라는 것을 중국 스스로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기존의 엔진들이 전혀 사용하지 못할 수준의 엔진들은 아니었습니다. AL-31은 수호 27 장거리 제공권 전투기용으로 제작된 검증된 엔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중국은 제니10의 엔진을 왜 자꾸 넣었다 뺐다 하고 있냐? 문제는 제니10의 설계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기술 부족으로 인해 매우 무거운 기체를 만들어냈고 여기에 고성능 엔진을 달지 못하면 제니10은 전투기로서의 작전을 수행할 역량이 매우 떨어지게 되는데요. 중국은 제니10을 설계하면서 고속, 고고도 요격기 임무 수행을 지향했습니다. 유사시 빠른 속도로 높은 고도까지 치고 올라가 에너지 우위를 점한 뒤 먼저 보고 먼저 쏘는 요격 특화형 전투기를 만들고자 했죠. 구수른 전투기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제니10에도 투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서방 진영의 스텔스도 넣고 싶었던 중국인데요. 이 때문에 스텔스기임에도 불구하고 기체 형상을 고속에 중점을 둔 델타익 형상으로 만들며 델타익의 비행 안전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텔스 성능에 엄청난 마이너스 요소인 카나드를 집어넣는 초유의 설계를 도입했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좋다는 거 생각 없이 넣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이죠. 애초에 설계부터가 잘못된 제니10은 동급 전투기 가운데 ing면 하중에 가장 뒤떨어지며 자체 중량은 17톤, 최대 이륙 중량은 37톤에 이르는 고고도 요격기로는 걸맞지 않은 무게를 지녔습니다. 즉 제니10은 현재 수준에서 무게를 대폭 감량하지 않은 이상 여타의 다른 전투기들보다 공중전에서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선천적인 문제를 안고 태어난 것입니다. 설계를 처음부터 싹 뜯어 고치거나
아니면 중량을 뛰어넘을 고성능의 엔진을 달거나 두 가지 방법밖에 없으니 지금껏 4번이나 엔진을 넣었다 뺐다 그러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시작부터 잘못된 기체를 가지고 죽은 자식 불알 만지는 게 지금 제니십이다. 오늘의 한 줄평. 미얀마 매체 이와라디는 중국에서 도입한 JF-17이 추락한 이후 이렇게 말했다. 중국산 전투기는 훌륭한 기체다. 조종사가 전적으로 자신의 실력만을 믿게 만들어주니까.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